안녕하세요. 여배우의 책방의 달세뇨입니다. 오늘 달세뇨가 읽어드릴 책은 영국의 작가 P.G. 우드하우스의 엑셀시오장의 참극입니다. P.G. 우드하우스는 20세기에 가장 널리 읽히는 책들을 집필한 유머 작가로 오늘 읽어드릴 엑셀시오장의 참극은 엑셀시오장이라는 하숙집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을 다룬 작가의 단편 추리 소설입니다. 그럼 달세뇨가 읽어드리는 엑셀시오장의 참극 시작하겠습니다. 아주 평범한 하숙집에 흔히 볼 수 있는 침실이었다. 가구가 완비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간소화의 극치라고나 할까. 침대 2개, 나무로 만든 옷장, 좁고 긴 카펫, 세면기 따위가 전부였다. 그러나 이 방을 다른 방과 구별해 주는 것은 방바닥에 있는 어떤 사람이었다. 천장을 보고 길게 누운 채 두 손을 쥐고 한 발은 몸 아래로 기묘하게 꺾이고 회색의 턱수염 사이로 어쩐지 기분 나쁘게 희죽 웃는 것처럼 이를 드러낸 가나 선장은 이미 시력을 잃은 눈으로 천장을 노려보고 있었다. 조금 아까까지도 선장은 이 방을 혼자서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두 사람이 문 바로 안쪽에 서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한 사람은 덩치가 큰 경찰관으로 두 손으로 헬멧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또 한 사람은 깡마르고 키가 큰 노부인으로 낡은 검은 드레스를 입었고 담청색 눈으로 죽은 사람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 얼굴은 완전히 무표정했다. 이 부인은 미세스 피케트이며 이 하숙 엑셀시오장의 주인이다. 경찰관의 이름은 그로간이다. 온화한 사람이지만 부두의 건달들이 두려워하는 존재인데 시체를 앞에 두고는 좀처럼 침착해지지 않는 모양이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이마에 땀을 닦고 나서 속삭이듯 말했다. 부인, 저 눈을 보셨어요? 미세스 피케트는 경찰관을 이 방에 데리고 와서부터 지금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로가는 슬쩍 그녀의 얼굴을 살폈다. 이 경찰관도 부두의 건달들과 마찬가지로 피케트 할머니가 무서웠다. 그녀의 침묵과 담청색 눈과 조용하고 침착하지만 과감한 성격에는 엑셀시오장의 단골 손님인 노련한 바닷사람들도 한몫 거들었다. 선원들의 작은 집단에 은연중에 세력을 뻗치고 있는 이가 바로 이 노부인이었다. 내가 발견했을 때도 이대로였어요. 미세스 피케트가 말했다. 큰 목소리는 아니었지만 경찰관은 무의식 중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는 다시 한번 이마에 땀을 닦으며 말해봤다. 뇌졸중일지도 모르겠는데요. 미세스 피케트는 잠자코 있을 뿐이었다.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리고 검은 가방을 든 청년이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피케트 할머니. 지금 얘기를 듣고 바로... 아니, 이게 웬일이야? 젊은 의사는 사체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한 팔을 천천히 들어올려 봤다. 잠시 그대로 있다가 팔을 방바닥에 내려놓고 체념어린 어두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사후 몇 시간이 경과됐군요. 언제 이걸 발견하셨습니까? 20분 전에 노부인이 대답했다.
아마 어젯밤에 죽었겠지. 아침에 깨워주는 것을 싫어해서 천천히 늦잠 자는 게 좋다고 그랬는데 소원 성취한 셈이군. 사인은 뭡니까? 경찰관이 물었다. 의사가 대답했다. 검시하지 않고는 뭐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얼른 보기엔 뇌졸중처럼 보이지만 아무래도 그런 것 같지가 않은데요. 심장 발작인지도 모르겠지만 전부터 혈압이 정상이었고 심장도 튼튼했거든요. 일주일 전에 왔을 때 철저하게 진찰을 했어요. 하지만 내 잘못일 수도 있으니까 검사 결과를 봐야 알겠군요. 사체를 보고 있는 의사의 눈에 일종의 반감이 엿보였다. 아무래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남자는 이런 식으로 죽을 리가 없어요. 완강한 바다의 장사이고 앞으로 20년을 더 건강하게 살 거라고 장담을 했어요. 검시를 해봐야 알겠지만 이건 여기서만 얘긴데 내가 보기엔 동물에 의한 죽음이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독곡물을 먹었을까요? 미세스 피케트가 조용히 물었다. 거기까진 모르겠어요. 방 안에 잔이 없는 걸로 봐서는 아무것도 마시진 않았고 그럼 캡슐로 복용했을까? 하지만 그가 그런 짓을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는 평소에도 아주 명랑한 사람이었죠. 그렇잖아요? 그렇고 말고요. 이 근처에선 장난꾸러기로 통했죠. 입이 보통 거이지 않았는데 그래도 저한텐 좀 덜했어요. 경찰관이 맞장구 쳤다. 어젯밤 그것도 초저녁에 죽은 게 틀림없을 거예요. 의사는 그렇게 말하고 미세스 피케트를 돌아봤다. 마라 선장은 어떻게 됐어요? 이 방에 함께 지내고 있었으면 그 사람한테서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을 텐데. 마라 선장은 어제 저녁에 포츠머스의 친구한테 묵으러 갔어요. 저녁 식사 후에 바로 떠났는데 아직 안 돌아왔어요. 의사는 눈살을 찌푸리며 방안을 주의 깊게 둘러봤다. 아무래도 마음에 안 들어요. 납득이 안 간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런 일이 인도에서 일어났다면 이 남자는 뱀에 물려 죽었다고 난 단언했을 겁니다. 인도에서 2년 있는 동안 뱀에 물린 환자를 실컷 보아왔어요. 가엾게도 모두들 이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죽었죠. 하지만 이건 말도 안 돼요. 서전푸튼의 하숙에서 뱀에게 물리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피케트 할머니, 이 사람을 발견했을 때 방엔 열쇠가 걸려 있었습니까? 미세스 피케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열쇠로 열었어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길래 어떻게 된 게 아닌가 하고 말이에요. 경찰관이 말했다. 아무것도 손을 대진 않으셨죠, 할머니? 서에서 그런 일에 까다롭거든요. 만약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변사라고 하면 최초에 그것부터 물어봅니다. 모든 게 발견했을 때 그대로예요. 시체 바로 옆에 바닥에 떨어져 있는 저건 뭐죠? 의사가 물었다. 그냥 하모니카. 저 사람은 밤이면 곧잘 자기 방에서 하모니카를 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듣기 싫어했지만 너무 깊은 밤중이 아니면 불지 말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저 양반 마침 하모니카를 불고 있을 때 저렇게 된 것 같군요. 자살 같지 않아요, 선생님? 크로간이 물었다. 아무도 자살이라곤 안 그랬어요. 크로간은 휘파람을 불었다. 그렇다면 설마 선생님 생각으로는 난 아무 생각도 없어요. 검시가 끝날 때까지 말해요. 다만 참으로 기묘하다고 할 뿐입니다. 경찰관은 이 사건의 다른 측면에 생각이 든 모양이다.
이 하숙으로선 고맙지 않은 일이죠, 할머니. 그가 동정하듯 말했다. 미세스 피케트는 어깨를 으스게 보였다. 그럼 아무래도 검시관에게 연락을 하는 게 좋겠는데요. 의사가 말했다. 의사가 밖으로 나가고 잠시 사이를 두고 경찰관이 그 뒤를 따라 나갔다. 그로가는 신경질적인 편은 아니었지만 죽은 사람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자리에 오래 있고 싶지가 않았다. 뒤에는 미세스 피케트만이 남아 방바닥 위에 사체를 내려다봤다. 그녀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내심은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다. 엑셀 시호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처음이며 그로간 순경도 말했듯이 새로운 하숙인들의 눈으로 보면 결코 이 하숙의 매력이 늘어났다고는 할 수 없었다. 그녀를 마음 아프게 하고 있는 것은 그것으로 인한 금전 손실이 아니었다. 돈이라면 여생을 안락하게 지낼 수 있을 정도의 저금도 있었다. 그녀는 많은 친구들이 상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부자였다. 그것보다 엑셀 시호장이 입게 될 불명예, 그 평판 위에 붙는 오점이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었다. 엑셀 시호장은 그녀의 생명이었다. 지금 묵고 있는 가장 오래된 하숙인의 기억에도 없는 먼 옛날. 그녀는 모범적인 숙박시설을 세웠다. 음식 좋고 방 청결하고 좀도둑조차 들지 않는 훌륭한 하숙집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꼬리표를 붙여줄 정도로 성장했다. 이만큼 많은 예찬의 말이 지켜주기만 하면 단 한 번의 변사 사건으로 엑셀 시호장의 평판이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피케트 할머니는 그런 생각으로 자신을 위로할 생각은 없었다. 그녀는 담청색의 격한 눈으로 시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의사의 말이 그녀의 절망에 부채질을 했다. 경찰과 전화로 나누는 의사의 한마디 한마디가 뚜렷하게 들리고 있었다. 뉴욕시 거리에 있는 폴 스나이더 탐정사는 한 칸짜리 사무실에서 시작해서 이 10년 동안 이제 성공의 증거를 가득가득 채운 여러 방의 사무실을 갖게끔 성장했다. 과거의 스나이더는 혼자서 우두커니 의뢰인을 기다렸고 손님이 오면 직접 응대를 했는데 지금은 8명의 조수를 쓰면서 자신은 사장실에 떡하니 앉아 있었다. 그는 방금 어떤 사건을 맡게 되었다. 아무렇지도 않은 사건일지도 모르고 무언가 중대한 사건일지도 모른다. 스나이더는 후자의 가능성에 걸었던 것이다. 살해금은 번창한 지금의 표준에서 따지면 아주 적었다. 그러나 기괴한 사실과 매력 있는 의뢰인의 성격이라는 두 가지 때문에 그는 거절할 수가 없었다. 스나이더는 긴장한 마음으로 초인종을 누르고 곧 오쿠스를 사장실로 오도록 명령했다. 스나이더는 절반쯤은 재미있어 하면서 흥미로운 시선으로 엘리어트 오쿠스라는 청년을 관찰하고 있었다. 극히 최근에 입사했는데도 오쿠스는 이 탐정사의 수사 방법을 개혁하려는 의도를 숨기려 하지도 않았다. 스나이더는 근면과 상식을 중하게 여겼고 대부분의 조수들도 마찬가지였다. 스나이더는 예전부터 화려한 행동을 하는 탐정을 지향한 일은 없었으며 그 결과는 그가 옳았다는 것을 뒷받침해 주었다. 그러나 스나이더는 오쿠스가 그를 기적적인 행운의 혜택을 받은 따분한 노인으로 보고 있는 걸
진작 알고 있었다. 스나이더가 오쿠스에게 이 사건을 맡긴 중요한 이유는 경험이 없어도 지장이 없는 사건이었고, 또 오쿠스가 귀납적 추리라고 부르고 싶어하는 추리가 뜻밖의 성공을 거둘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다. 또 하나의 동기도 스나이더에게 작용하고 있었다. 그는 이 사건의 행방이 오쿠스의 그 교만을 식혀주는 좋은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예감이 어렴풋이 드는 것이다. 그런 정도의 실패는 탐정사에 고마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불운이라고만은 할 수 없었다. 문이 열리고 오쿠스가 긴장한 얼굴로 들어왔다. 오쿠스의 모든 동작은 긴장된 느낌을 주었다. 그 느낌의 절반은 선천적으로 타고 태어난 신경질적인 에너지,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태도에서 오는 것이었다. 그는 검은 눈과 얇은 입술에 조금 마른 젊은이로 전형적인 탐정으로 보였다. 마치 스나이더가 한미천 잡은 주식 중개인처럼 보이는 것과 같이. 안게, 오쿠스. 스나이더는 말했다. 자네한테 부탁할 일거리가 있어. 오쿠스는 마치 표범이 웅크리고 앉은 모양으로 의자에 앉아 두 손 손끝을 마주 잡았다. 그리고 짧게 끄덕였다. 예민하고 말수가 없는 것도 그의 특징 중에 하나였다. 이 주소로 가서. 스나이더는 그에게 봉투를 건네주었다.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살펴보게. 서점푸톤에 있는 뱃사람 상대 하숙집이야. 어떤 곳인진 알 수 있겠지. 은퇴한 선장 같은 사람들이 여기서 여생을 보낸다. 아주 건실한 집이야. 지금까지 그 집의 역사 가운데 푼돈 걸고 하는 카드게임에서 누군가가 속임수를 썼다고 의혹을 받았다는 것이 지금까지 있었던 가장 센세이션한 사건이었다고 할 정도야. 그런데 그 집에서 한 남자가 죽었다. 타살입니까? 오쿠스가 물었다. 모르겠어. 그것을 자네가 조사해야겠어. 검시관은 결론을 보류했는데 판결은 과실사로 나왔어. 할 수 없었겠지. 살인이라고 하면 어떻게 죽였는지 나도 종잡을 수가 없어.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대. 그러니까 아무도 안엔 들어갈 수가 없어. 창문은 열려 있었지. 그러나 방은 2층에 있어. 아무튼 창문은 고려하지 않아도 돼. 그 노부인이 말한 바에 의하면 창문에 철창살이 박혀 있어서 아무도 출입할 수가 없다는 거야. 오쿠스의 눈은 이글거리기 시작했다. 사인은요? 스나이더는 헛기침을 하고 말했다. 뱀에 물렸어. 지금까지 침착하던 오쿠스가 냉정을 잃고 자기도 모르게 놀라는 소리를 질렀다. 세상에 그럴 수가. 아니, 그게 바로 사실인걸. 의학적인 검사에서 피해자는 뱀 독으로 죽은 것이 증명이 됐어. 정확히는 코브라야. 주로 인도에 살고 있는 뱀인데. 코브라? 그래. 서점푸톤의 하숙집. 그것도 안으로 잠겨있는 방에서 한 남자가 코브라에게 물려 죽었다. 이 단순 명쾌한 사건에 또 하나의 불가사의한 혹을 덧붙인다면 문이 열렸을 때 방 안에는 코브라의 흔적도 없었네. 코브라가 방문으로 나갔을 리도 없지. 문엔 자물쇠가 잠겨 있었으니까. 창문으로 나갈 수도 없다. 창문은 상당히 높은 곳에 있었고 뱀은 뛰어오를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굴뚝으로 나갈 수도 없다. 왜냐하면 그 방에는 굴뚝이 없었으니까. 대충 얘기한다면 그렇게 되는 것일세. 스나이더는 따뜻하고
만족스러운 눈으로 오쿠스를 쳐다봤다. 지금까지 맡았던 2가지 사건이 유치한 사건들 뿐이라고 오쿠스가 동료에게 불만을 털어놓은 사실을 스나이더도 알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오쿠스는 6살 먹은 아이의 추리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정도의 사건쯤은 맡겨줘야 할 것이 아니냐고 큰 소리를 쳤었다. 이것으로 오쿠스의 소원도 성취될 것이라고 스나이더는 생각했다. 좀 더 자세한 것을 알고 싶은데요. 오쿠스는 채근하듯 말했다. 그것은 하수 집주인인 미세스 피케트한테 듣는 게 좋겠네. 스나이더가 대답했다. 이 사건을 나한테 의뢰한 부인이야. 그녀는 타살이라고 확신하고 있어. 그러나 유령이 아니면 어떻게 제3자가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었는지 나로선 짐작도 가지 않아. 아무튼 그녀는 사례를 지불할 테니까 탐정사에 사람을 하나 보내달라고 해서 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네. 손님에게 등을 돌리지 않는 것이 우리 회사의 방침이니까. 스나이더는 쓴웃음을 얼굴에 떠올렸다. 그 방침에 의해서 난 자네를 보내기로 했어. 미세스 피케트의 하숙집에 숙박해서 우리 탐정사의 명성을 높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라네. 선박 부품상 같은 곳으로 변장을 하는 게 좋겠지. 바닷일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가면 수상하게 생각할지도 모르니까. 설사 자네의 방문이 아무런 결과가 없더라도 적어도 한 사람의 비상한 부인과 알게 될 걸세. 미세스 피케트에게는 경의를 표하는 게 좋을 걸세. 미세스 피케트도 자네의 수사에 노력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오쿠스는 짧은 웃음소리를 냈다. 스나이더의 말이 우습게 들린 모양이었다. 아마추어의 조력을 업신여기는 것은 잘못이야. 스나이더는 온화한 아버지처럼 충고했다. 수십 명의 범죄자들이 지금까지 스나이더의 그런 태도에 속아 수갑을 찰 때까지 그를 탐정이라고는 생각도 안 할 정도였다. 범죄 수사는 명확한 과학이 아니야. 성공과 실패의 분기점은 거기에 상식이 작용하고 있느냐 아니냐, 특별한 정보를 얼마나 많이 쥐고 있느냐에 달려있네. 미세스 피케트는 자네나 내가 모르고 있는 사정을 얼마쯤 알고 있을 것일세. 그녀가 가지고 있는 사소한 정보가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열쇠가 될지도 모르니까. 오쿠스는 또다시 웃으며 말했다. 미세스 피케트의 호의는 고맙지만 전 제 나름대로의 방법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의연한 태도로 일어났다. 그럼 곧 출발하겠습니다. 시간 나는 대로 보고서를 써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좋아. 되도록 상세하게 부탁하네. 스나이더는 웃으면서 말했다. 그럼 엑셀시오장에서 잘해보게. 미세스 피케트와 잘 사귀어봐. 그녀는 그만한 가치가 있어. 문이 닫히자 스나이더는 새 시가에 불을 붙였다. 젊은 놈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생각한 다음 그는 다른 문제로 머리를 돌렸다. 그 다음날 스나이더는 사장실에서 타이프된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우스꽝스러운 내용인 듯 읽어나가는 동안에 몇 번이고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마지막 한 장까지 다 읽고 난 그는 머리를 뒤로 젖히고 실컷 크게 웃었다. 그러나 그 문서를 작성한 사람으로 치면 일부러 우스꽝스러운 효과를 노린 것은 아니었다. 스나이더가 읽고 있던 것은 엘리어트 오쿠스의 첫 보고서였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감입니다만
아직 본격적인 진척은 없으며 몇 가지의 가설을 세웠으므로 뒤에 적겠습니다만 큰 기대를 걸 수가 없습니다. 도착한 그 길로 미세스 피케트를 방문하고 찾아온 목적을 설명한 다음 무엇이든 쓸만한 정보가 있으면 얘기해 달라고 의뢰했습니다. 이 노부인은 도대체가 말이 없고 지능이 낮은 듯한 인상입니다. 그녀의 조력을 기대해 보라는 사장님의 제안은 이렇게 본인을 만나본 결과 오히려 기이하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지금 이것을 적고 있는 현재로선 사건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가령 가나 선장의 죽음을 타살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의 동기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난 고인에 대한 신중한 탐문을 했습니다. 고인은 55세, 생애 40년 가까이를 바다에서 지냈으며 최후의 10여 년은 선장으로서 지휘를 했습니다. 좀 거친 유머의 소유자이며 약간 독선적인 성격입니다. 세계 각지를 빠짐없이 여행했으며 약 10달 전에 엑셀시오장의 하수인이 됐습니다. 소액의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다른 재산은 없습니다. 따라서 범죄의 동기로서 금전적인 것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난 은퇴한 선박 부품상 제임스 버튼으로 가장을 하고 다른 하수인들과 인사를 나눈 다음 이 사건에 관한 그들의 의견을 모두 들어봤습니다. 그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고인은 결코 호감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상당한 독설가였던 모양인지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불구대천의 원수가 있었다는 얘기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단순히 인기가 없는 하수인으로 어느 하수기나 이런 인물은 한 사람씩 있는 법입니다.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닌 모양입니다. 고인의 동거인도 만나봤습니다. 역시 전직 선장의 마라라는 인물. 말이 없고 몸집이 큰 남자로 얘기를 끌어내는데 진땀을 뺐습니다. 비극이 일어난 날 밤 그는 친구와 포츠머스에 있었기 때문에 가나 선장의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못 들었으나 그에게서 끌어낼 수 있었던 얘기는 가나 선장의 습관에 관한 사소한 정보뿐으로 단서가 되지 않습니다. 고인은 술은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밤에 이따금 위스키를 마셨습니다. 다소 노만기가 있었던 탓인지 조금만 마셔도 주정을 하고 명랑해지면서 때로는 무례해지기도 했습니다. 마라 선장으로서는 친해지기 어려운 동거인이었으나 그는 사람이 온건에 모든 일을 참고 견디었던 모양입니다. 그와 가나는 매일 밤 방에서 체커를 했으며 가나는 늘 하모니카를 불었습니다. 분명히 그는 죽기 직전에도 하모니카를 불었던 모양입니다. 이것은 자살서를 접어두기에 중요한 단서입니다. 최초에 쓴 대로 제2, 제3 가설은 있으나 아직 분명치가 않으며 가장 믿을 만한 가설은 가나 선장이 전에 인도에 갔을 때 그가 여러 차례 인도에 항해한 것은 확인됐습니다. 거기서 무엇인가 원주민의 원한을 사지는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인도산의 뱀독으로 죽은 것이 이 가설의 뒷받침이 됩니다. 그래서 비극 당시 이 항구에 상륙 중이던 인도인 선원의 행적을 지금부터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 하나의 가설. 미세스 피케트는 이 사건에 관해서 무엇인가 숨기고 있는 게 아닐까. 그녀의 지적 능력에 대한 저의 추측은 착오일지도 몰라서 일견 우둔한 척하면서 실은 교활한 것인가. 다만 이 가설도 동기가 없다는 점에선 막다른 골목의 감이 없지 않습니다.
지금으로선 오리무중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일 중에 다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스나이더는 이 보고서를 충분히 즐길 수가 있었다. 그 내용도 마음에 들었지만 무엇보다도 시리의 고통을 보고서의 행간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재밌었다. 오크스는 갈피를 못 잡고 있다. 그리고 갈피를 못 잡는 과정이 자신의 찬 젊은이에게 쓰디 쓴 약이 된다. 그 수사 결과가 어느 쪽으로 가든지 그것은 오크스에게 인내의 미덕을 가르쳐주게 될 것이다. 스나이더는 그의 조수 앞으로 짧은 편지를 썼다. 친애하는 오쿠스, 보고선 잘 받았네. 아무래도 난해한 사건을 만난 모양인데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자네는 전부터 그렇게 되기를 몹시 바라고 있었다지 않은가. 이런 사건엔 그럴듯한 동기에 지나친 중점을 두는 것은 금물일세. 런던의 살인마 폰틀로이는 오직 발목이 굵다는 이유만으로 여자를 죽였지. 아주 오래전에 내가 취급한 사건에서는 도박에 관해 언쟁하다가 친구를 죽인 남자가 있었어. 내 경험에 의하면 10사람의 살인자 중 5사람 정도는 일시의 격정에 의한 범행으로, 똑똑히 말해서 자네가 동기라고 부르는 것은 전혀 갖고 있지 않았었지. 건투를 빌며 폴 스나이더. 추신. 자네의 피케트 가설에는 찬성을 못하겠네. 그러나 수사의 책임자는 자네이니까 행운을 비네. 오쿠스는 왜 그런지 기운이 없었다. 그의 모든 행동을 특징 짓고 있던 자신감이 생전 처음으로 그를 버린 것 같았다. 그 변화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났다. 이 사건이 심상치 않다는 사실은 처음 그의 의욕을 불러일으켰을 뿐이다. 그러나 그 뒤로 회의가 생기고 이제 문제는 해결 불능인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확실히 사건의 수사는 시작됐을 뿐이지만 무엇인가 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이 정도밖에 진척이 없다면 앞으로 한 달 동안 계속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를 게 없을 것이다. 그는 지쳐 있었다. 그리고 엑셀시오장에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저 담청색 눈을 한 가증스러운 할머니가 그를 별 볼 일 없는 굼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시간이 갈수록 명백해지는 것이었다. 다른 무엇보다도 그 사실이 그에게 자신이 얼마나 쓸모없는 인간인지를 강렬하게 일깨워 주었다. 미세스 피케트의 말 없는 조소가 그의 신경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혹시나 그가 여기 처음 와서 그 할머니와 짧은 얘기를 했을 때 그의 태도가 좀 자신 과잉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미세스 피케트와 짧은 얘기를 주고받은 다음 그가 최초로 한 행동은 물론 그 비극이 일어난 방을 조사하는 일이었다. 사체는 벌써 치워졌으나 그 밖엔 무엇 하나 움직이지 않았다. 오크스는 확대경파에 속하는 탐정이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그는 방바닥과 벽과 가구와 창문, 창틀을 철저하게 검사하기 시작했다. 만약에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느냐고 누가 묻는다면 그는 화를 내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 때문이냐고 묻는다면 자기 자신도 대답을 못했을 것이다. 그가 무엇인가를 발견했다면 그 발견은 모두 부정적인 것이었고 의문만 더 짙게 했을 뿐이었다. 스나이더의 말대로 방에는 굴뚝도 없었고 열쇠가 잠긴 방문으로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다. 남는 것은 창문뿐이다. 창문은 작은 데다가 도둑을 막느라고 여주인이 일부러 막아놓은 창살이 2인치 간격으로 있어서 누구도 빠져나갈 수가 없었다. 그날 밤 늦게 그가 작성해 탐정사로 보낸 것이 스나이더가 재미있게 읽은 그 보고서였다. 이틀 후 책상 앞에 앉은 스나이더는 방금 받은 전보를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들여다보고 있었다. 전문은 이러했다. 가나 사건 해결. 곧 돌아감. 오쿠스. 스나이더는 눈을 오므리며 탁상 벨을 눌렀다. 오쿠스가 오면 곧 나한테 오라고 해. 스나이더는 지금 자기 마음속을 점령하고 있는 감정이 쓰디쓴 곤혹의 감정이라는 사실이 뭔지 모르게 개운치가 않았다. 보기에도 해결 불능의 난 사건이 이렇게 빨리 해결됐다면 탐정사의 신용도 더욱 올라갈 것이고 이 사건이 갖는 기발한 상황에 신문이 달려든다면 큰 선전도 될 것이다. 그런데도 스나이더의 마음은 개운치가 않았다. 오쿠스의 자만심을 꺾어보려는 욕구가 얼마나 컸는가를 스나이더는 호련히 깨달았다. 솔직하게 이 문제를 놓고 볼 때 스나이더는 그 젊은이가 이 사건 해결에 일말 이내로 절대로 가까이 갈 수 없다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오쿠스의 실패가 본인에게 좋은 약이 되리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다. 이 시점에서 한 번쯤 얻어맞는 것이 오히려 오쿠스를 탐정사의 귀중한 인재로 기를 수 있다고 그는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오쿠스가 눈 깜짝할 사이에 사건을 해결하고 회사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좌절하고 겸허한 오쿠스가 아니라 승리자가 된 오쿠스이다. 승리에 도취한 그 젊은이가 도대체 어떤 태도를 취할까? 스나이더는 조마조마했다. 그런 걱정엔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 스나이더가 오후의 시간표 대신에 삼고 있는 석 대째의 시가를 다 피우기도 전에 문이 열리고 오쿠스 청년이 들어왔다. 스나이더는 그것을 보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힐끔 쳐다보기만 해도 최악의 불안이 현실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전보는 받았네. 스나이더는 마음을 가라앉히며 말했다. 오쿠스는 끄덕였다. 놀라셨죠? 스나이더는 사람을 무시하는 듯한 이 말투에 기분이 좋지 않았으나 이런 일을 여러 번 겪었기 때문에 노여움을 겉으로 나타내진 않았다. 확실히 놀랐네. 자네 보고서에 의하면 실마리도 찾을 것 같지 않다고 했으니까 말이야. 그럼 그 인도인 설이 결실을 본 셈인가? 오쿠스는 너털 웃음을 웃었다. 아, 그거요? 그 우스꽝스러운 가설은 처음부터 믿지도 않았죠. 보고서를 재밌게 하려고 덤으로 붙였던 것뿐이죠. 전 그때 아직 사건에 대해선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요. 본격적으로 말이에요. 스나이더는 폭발 직전의 분통을 억지로 참고 담뱃갑을 상대방에게 내밀었다. 자, 한 대 피우고 자세히 얘기해보게. 네, 이거 얻어 피울 가치는 있을 겁니다. 오쿠스는 시가를 피워물고 연기를 팍팍 뿜어냈다. 그리고 시가젤을 바닥에 툭 떨어뜨렸다. 이것도 고용주에게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동작으로 생각되었다. 보통 그의 조수들은 미칠 정도로 들뜨지 않은 이상 모두 재떨이에 재를 털었다.
제가 현지에 도착해서 처음 한 일은 미세스 피케트와 얘기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따분한 할머니예요. 이상하군. 난 아주 머리가 좋은 부인으로 생각했는데. 천만에요. 아무런 도움도 안 됐습니다. 다음에 저는 사건이 일어난 방을 조사했습니다. 사장님한테서 들은 대로였죠. 굴뚝은 없고 문엔 열쇠가 잠겨 있었고 단 하나밖에 없는 창문은 너무 높았어요. 처음 봤을 땐 손댈 데도 없을 정도였죠. 그리고 다른 하숙인들과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한테서도 아무런 수확도 없었어요. 도대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의 도움을 단념하고 자신의 힘만을 믿자고 결심했죠. 오크스는 이미 승리자가 된 것처럼 빙그레 웃었다. 사장님, 이건 아주 유익한 내 지론입니다만 10중 8구까지 이상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군. 원하신다면 다른 말로 말씀드리죠. 제가 말하는 뜻은 가장 단순한 설명이 항상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남자의 죽음에 대해서 앞뒤가 들어맞는 설명이 성립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이란 생각이 들었죠. 여기서 웬만한 사람이라면 터무니없는 가설을 짜내려고 몰두할 것입니다. 만약에 저도 그렇게 했다면 지금까지도 머리만 짜내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는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즉, 이상한 사건은 일어날 수가 없다는 신념을 지켜서 승리를 획득한 것이죠. 스나이더는 살짝 한숨을 내쉬었다. 오크스에게도 당연히 어느 정도의 자화자찬을 할 권리는 있을 것이지만 이 상태로 가면 스나이더가 화를 내기에 알맞을 것 같았다. 전 어떤 사건이든지 논리적인 순서로 일어난다고 믿고 있습니다. 어떠한 결과랄지라도 거기에 선행하는 원인이 없는 한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사장님의 의견과는 대립됩니다만 동기가 없는 한 나로선 도저히 타살이라고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가나 선장 살해의 동기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심사숙고하고 모든 수사의 선을 다한 후에 동기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따라서 살인은 없었습니다. 스나이더는 입을 벌리고 있다가 반론하려 했다. 그러나 그는 생각을 달리했다. 오크스는 얘기를 계속했다. 다음에 전 자살설을 검토했습니다. 그럼 과연 자살의 동기가 있었을까? 이것 또한 동기가 없다. 따라서 자살은 없었습니다. 이번엔 스나이더도 하는 수 없이 한마디 했다. 설마 자네는 집을 잘못 찾은 것은 아니겠지? 다음엔 왜 사체도 없었다고 말하려는 거 아닌가? 오크스는 미소 지었다. 천만의 말씀. 종 가나 선장은 확실히 죽었습니다. 의학적 증거가 분명한 대로 그는 코브라에 물려 죽었습니다. 자바섬에서 온 작은 코브라에게 말입니다. 스나이더는 차근차근 청년을 쳐다봤다. 어떻게 알지? 알고 말고요. 의심할 여지도 없습니다. 그 뱀을 봤나? 오크스는 고개를 흔들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서? 전 코브라 씨를 증인석에 부르기 전에 배심원들을 납득시킬 만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얘기를 들어보지. 어떻게 해서 그 자바섬에서 온 코브라가 그 방에서 나갈 수가 있었지? 창으로 나갔습니다. 오크스는 자신 있게 대답했다. 어떤 식으로 그걸 설명할 수 있나? 아까 자네는 자네 입으로 말했지 않은가? 창문은 너무 높은 데 있었다고. 그러나 코브라는 그 방에서 나갔습니다.
논리적인 사건의 순서로 보더라도 코브라가 그 방에 있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코브라는 방 안에서 가나 선장을 살해하고 그리고 집 밖에 있었다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따라서 창문이 유일한 출구인 이상 그것이 도주의 경로가 틀림없습니다.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창문으로 나갔습니다. 어떤 의미지? 집 밖에 있었다는 흔적을 남겼다는 것은. 뱀은 그 하숙집 뒷마당에서 개를 한 마리 죽였습니다. 가나 선장의 방의 창문은 바로 그 위로 나 있습니다. 뒷마당에는 빈 상자라든가 이것저것 허들의 물건이 놓여 있고 이곳저곳에 관목이 있습니다. 사실 개의 시체 같은 작은 물체는 좀처럼 눈에 띄지 않아요. 그러니까 발견이 늦어진 것입니다. 내가 보고서를 보낸 다음날 아침 엑셀시오장의 식모가 뒷마당에 재를 버리러 가서 비로소 발견했습니다. 목걸이도 명패도 없는 들개였습니다. 그 시체를 조사한 결과 코브라에 물려 죽은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뱀은 발견되지 않았지. 네, 뒷마당을 이잡듯이 샅샅이 뒤졌습니다만 뱀은 없었습니다. 아마 뒷문의 틈 사이로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틀 전이고 그 후에는 비극이 재발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미 죽었을 것입니다. 이 계절이라면 밤에 상당히 기온이 내려갑니다. 추위에 죽었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코브라가 서점프통까지 올 수 있었지? 모르시겠습니까? 자바섬에서 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어떻게 거기서 왔다고 알았지? 마라 선장한테서 들었습니다. 직접은 아니지만 그가 얘기한 것을 통해서 말입니다. 아마 가나 선장의 오랜 선원 친구가 한 사람 자바섬에 살고 있는 모양입니다. 두 사람 사이엔 편지 왕래가 있었고 가끔 저쪽에선 선장에게 선물을 보내왔죠. 최근에 보내온 것은 나무 상자에 든 바나나였다고 합니다. 운 나쁘게 그 속에 뱀 한 마리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작은 코브라라고 내가 말한 것은 그것입니다. 이상으로 코브라 씨에 대한 기소 이유는 끝입니다.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면 몰라도 이만한 강력한 기소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 스나이더의 성미론 맞지 않는 일이지만 그는 공정한 마음의 소유자였다. 어찌됐건 오쿠스가 불가능한 사건을 해결한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축하하네. 수고했어. 그는 성의껏 말했다. 솔직하게 말한다면 자네를 그곳으로 보낼 때 성공하리라곤 생각하지 않았지. 그럼 미세스 피케트도 기뻐했을 테지. 사실 기뻐했다고 해도 그렇게는 보이지 않더군요. 제가 보기엔 그 할머니는 뭘 기뻐할 만한 머리도 없어요. 그래도 오늘 저녁에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따분할 것 같지만 꼭 와달라고 해서 하는 수 없이 승낙을 했습니다. 오크스가 나간 다음 한참 동안 스나이더는 시가를 피우며 쓰디쓴 기분으로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런데 돌연히 미세스 피케트의 명함이 배달되었다. 잠시 시간을 내주었으면 고맙겠다는 것이다. 스나이더로서도 바라던 바였다. 스나이더는 인간 연구가로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는 미세스 피케트에게 흥미를 느꼈다. 그녀에게는 어딘가 독특한 면이 있는 것 같았다. 그런 의미에서도 그녀와 가까이 대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는 대환영이었다. 미세스 피케트는 방에 들어오자 의자 한쪽에 단정한 자세로 앉았다.
조금 아까까지 오쿠스가 거들먹거리며 앉아있던 의자이다. 안녕하세요, 미세스 피케트. 스나이던 상냥하게 말했다. 여기까지 일부러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사건은 결국 타살이 아니었던 모양이죠. 네. 지금도 오쿠스와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제임스 버튼이란 이름으로 찾아뵌 줄 압니다만 그에게서 자초지종을 들었죠. 저도 자초지종을 들었습니다. 피케트는 빈정대는 말투로 말했다. 스나이더는 의아한 듯이 그녀를 쳐다봤다. 그녀의 태도는 말보다도 웅변스럽게 무엇인가를 시사하고 있는 듯했다. 그 사람은 자만심으로 가득 찬 고집쟁이 얼간이더군요. 미세스 피케트가 말했다. 그녀가 그려서 말한 오쿠스의 초상은 별로 새로운 것은 아니었다. 스나이더 자신도 몇 번이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시점에서 그런 얘기를 듣는 것은 뜻밖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애써 승리를 획득한 오쿠스를 이런 식으로 정면으로 깎아내리는 것은 좀 혹독한 것이 아닐까. 오쿠스 군이 수수께끼를 푼 것이 불만이신 모양이군요, 미세스 피케트. 그래요. 저한텐 논리적이고 납득이 간다고 생각됐습니다만 어떤 식으로 말씀하시더라도 그것은 자유지만 스나이더 씨, 오쿠스의 해결은 틀렸습니다. 부인께선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군요. 미세스 피케트의 입술이 잠시 긴장했다. 만약에 있으시다면 듣고 싶은데요. 네, 그때가 오면. 어째서 오쿠스가 잘못됐다고 단언하시는 겁니까? 그 사람은 있을 수 없는 설명에서 출발하여 그 위에 모든 추측을 지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방에 뱀이 있을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으니까요. 창문은 높은 위치에 있어요. 그러나 개의 시체가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아닐까요? 미세스 피케트는 그에게 실망했다는 표정을 지었다. 당신은 상식이 있는 분이라는 평판인데, 스나이더 씨. 전 언제나 상식으로 판단하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와서 어째서 그런 것을 믿으려고 하십니까? 다만 그것이 설명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일어날 리가 없었던 일을 일어났다고 믿다니. 그렇다면 그 개의 시체에는 다른 설명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단 한 가지의 설명이 있습니다. 오쿠스 씨가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설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식으로 생각되는 설명이 단 한 가지 있습니다. 만약에 오쿠스 씨가 그토록 고집이 세고 오만하지 않았다면 그것을 발견할 수 있었을 텐데. 마치 부인은 그것을 발견하신 것처럼 말씀하시는군요. 그래요. 미세스 피케트는 몸을 앞으로 다가앉으며 도전이라도 하듯 그를 쳐다봤다. 스나이더는 뜨끔했다. 그렇다고요? 네. 어떤 의미입니까? 내일이 되면 아십니다. 그때까지 당신도 그것을 찾아내도록 노력해 보세요, 스나이더 씨. 덱처럼 번창하고 있는 유명한 탐정사라면 사례에 맞먹는 그만한 일은 할만할 텐데 그래요. 그녀의 태도가 개구쟁이 국민학생을 꾸짖는 여교사를 방불케 했기 때문에 스나이더는 유머로 이 장면을 넘겨보기로 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세스 피케트. 하지만 어차피 인간이 하는 일이니까 결과를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만.
미세스 피케트는 그 이상 그 화제를 끌고 가지 않았다. 그 대신 다시금 스나이더가 놀랄 만한 것을 주장했다. 두 사람이 알고 있는 어떤 인물을 살인 용의자로 체포할 수 있도록 그가 서명해서 영장을 청구해 달라고 부탁한 것이다. 스나이더는 자기 사무실에서 별로 당황해 본 일이 없었다. 평소에는 의뢰인의 얘기가 아무리 기묘한 제안이라도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편이다. 그러나 이 말에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혹시 이 노부인이 노망을 일으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그의 머리를 스쳐갔다. 미세스 피케트는 눈도 깜빡거리지 않고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외견으로 볼 때 노망과는 정반대로 보였다. 하지만 증거도 없이 영장을 내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증거는 있습니다. 그녀는 잘라 말했다. 도대체 어떤 종류의 증거입니까? 지금 그것을 얘기하면 당신은 내 머리가 돌았다고 할 거예요. 하지만 미세스 피케트, 당신은 지금 나한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아시죠? 단순히 개인의 의혹에 의해서 근거도 없이 체포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탐정사의 책임 문제입니다. 잘못하면 난 파멸을 면치 못할 겁니다. 적어도 웃음거리가 되는 건 틀림없습니다. 스나이더 씨, 체포 영장을 청구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당신의 판단으로 결정해 주세요. 어찌됐든 내 얘기를 잘 들어보시면 범죄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아실 겁니다. 만약에 그 뒤에 가서도 무리라고 하신다면 적어도 당신의 결정에 따르겠어요. 누가 가나 선장을 죽였는지 난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다만 증거가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여러 가지 사실이 드러나고 모든 게 뚜렷해졌습니다. 판단력과는 상관없이 스나이더는 강한 인상을 받았다. 이 노부인의 개성에는 거절할 수 없는 설득력이 있다. 도무지 믿기 어려운 얘기군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스나이더는 덮어놓고 못 믿을 것도 아니라는 오랜 동안의 직업적 신조를 생각하면서 더욱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었다. 스나이더 씨, 영장을 청구해 주시는 거죠. 탐정은 드디어 꺾이고 말았다. 좋습니다. 미세스 피케트는 일어섰다. 오늘 저녁에 저희 집에 식사를 하러 오시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증거를 보여드리겠어요. 오시겠죠? 가겠습니다. 스나이더는 약속하고 말았다. 엑셀시오장에 도착한 스나이더는 노부인의 자그마한 거실로 안내됐다. 거기엔 오쿠스도 와 있었다. 조금 후에는 뜻밖에도 세 번째 손님이 나타났다. 스나이더는 이상하다는 듯이 새로 들어온 손님을 쳐다봤다. 마라 선장은 이상하리만큼 그의 흥미를 불러일으켰다. 스나이더에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습관은 없었다. 그러나 이 남자의 외모에는 무엇인가 기묘한 것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부자연스러울 만큼 어두운 인상이었다. 무거운 짐을 짊어진 것 같은 자세, 흐리멍텅한 눈, 깡마른 얼굴. 다음 순간 탐정은 냉정한 판단보다 상상력을 앞세운 자신을 책망했다. 문이 열리고 미세스 피케트가 들어왔다. 그녀는 늦어진 것에 대한 사과도 하지 않았다. 스나이더에게 그날의 만찬에서 가장 놀라웠던 점은 미세스 피케트의 너무나 선명한 변신이었다. 그가 알고 있던 과묵한 부인의 어디에 이런 고상하고
사람을 끌어당겨 놓는 사교가의 일면이 숨어 있었을까? 오쿠스 역시 대단한 놀라움과 함께 그 놀라움을 숨기지 못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이 청년은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따분한 만찬을 각오하고 왔는데 최고의 경의를 표해도 아깝지 않은 고급 샴페인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그 이상으로 믿기 어려웠던 것은 이 집의 여주인이 그를 편안하게 해주려는 듯이 매력 있는 노부인으로 변모했다는 사실이다. 손님들 앞에 놓여있는 접시 옆에는 제각기 작은 종이 봉지가 하나씩 놓여 있었다. 오쿠스는 자기 앞의 것을 들고 놀라운 눈으로 그것을 들여다봤다. 멋있습니다. 이건 파티의 선물론 아까울 정도군요, 미세스 피케트. 전 그전부터 이런 진귀한 기계틀을 내 책상 위에 놔두고 싶었습니다. 마음에 들어 하시니 다행이군요, 오쿠스 씨. 미세스 피케트는 웃는 얼굴로 말했다. 나를 나이 때문에 망령난 따분한 할머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래봬도 손님 접대에는 도통한 사람이에요. 내가 이런 파티를 열 때에는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연구했는지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오늘의 만찬을 잊어버리게 하지 않기 위해서도 말이에요. 정말 잊지 않겠습니다. 미세스 피케트는 다시 미소 지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스나이더 씨도. 그리고 잠깐 사이를 두고 말을 이었다. 그리고 우리 마라 선장님도요. 스나이더는 그녀의 말이 너무나 의미심장하다고 느꼈지만 마라 선장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마라 선장은 어느덧 상당히 술이 들어가 있었다. 자기 이름을 말했을 때에도 눈을 들고 제대로 대답하는 대신에 애매한 대답을 목에서 꿀꺽 삼켰을 뿐이다. 그리고 또 자기 술잔에 술을 따랐다. 스나이더의 종이 봉지에서 나온 것은 작은 카메라를 모방한 회중시계에 다는 장식물이었다. 당신의 직업에 대한 경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미세스 피케트는 그렇게 말하고 이번엔 마라 선장을 향했다. 스나이더 씨는 탐정이세요. 마라 선장. 선장은 얼굴이 들었다. 스나이더는 그 순간 그 둔탁한 눈에 공포의 빛이 떠오른 것을 느꼈다. 그러나 그것은 떠오른 다음 순간에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확신을 가질 수는 없었다. 그래요? 마라 선장은 말했다. 그 소리는 극히 평상적이었고 이런 소개를 받을 때 가벼운 기분으로 표현하는 흥미 정도의 것이었다. 이번엔 당신 차례예요, 선장. 오쿠스가 말했다. 아마도 특별한 선물인 모양이군요. 내 봉지에 2배는 돼 보이니까요. 스나이더가 흥미진진한 흥분을 느낀 것은 마라 선장이 천천히 포장을 풀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노부인의 눈초리 속에 담겨져 있는 무엇인지도 모른다. 무엇인가가 그에게 심리학적 순간의 접근을 알리고 있었다. 이제 무엇이 일어날 것인가? 윽하며 숨을 죽이는 소리, 그리고 덜커덩하는 소리와 함께 선장의 손에서 테이블 위로 작은 하모니카가 떨어졌다. 마라 선장의 얼굴에 나타난 표정은 분명했다. 얼굴은 초처럼 창백해지고 그때까지 혼탁하던 그의 두 눈은 억누를 수 없는 공포와 낭패에 불타고 있었다.
그가 테이블 볼을 움켜쥐었기 때문에 유리잔들이 소리를 내며 흔들렸다. 미세스 피케트가 입을 열었다. 아니 마라 선장, 웬일이세요? 당신의 친구이고 게다가 같은 방에서 지내고 계셨던 당신이니까 가나 선장의 유품을 틀림없이 기뻐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분의 하모니카를 보기만 해도 그렇게 놀라시다니 몹시 사이가 좋으셨나 보죠. 선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신을 잃고 그저 테이블 위의 하모니카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미세스 피케트는 스나이더를 돌아다 봤다. 그녀는 스나이더를 똑바로 쳐다보고 스나이더도 그녀를 마주보고 있었다. 스나이더 씨, 당신은 탐정이니까 바로 며칠 전에 이 하숙에서 일어난 아주 이상한 사건에 아마 흥미를 가지고 계실 거예요. 우리 하숙인인 가나 선장이 자기 방에서 죽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죠. 그 방에서 그는 마라 선장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스나이더 씨, 전 이 하숙의 평판을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은 큰 타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탐정사에 수사를 의뢰했더니 그쪽에서 보내주신 사람은 자신이 강하다고 자만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쓸모도 없는 얼간이 같은 청년이었어요. 그 청년은 가나 선장의 죽음이 사고라고 했습니다. 바나나 상자에서 나온 독사에게 물려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난 가나 선장이 살해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라 선장님, 잘 듣고 계세요. 당신은 가나 선장의 친구였으니까 이 얘기는 흥미로울 겁니다. 선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똑바로 앞을 보고 있었다. 마치 영원히 죽음에 유폐된 눈으로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는 듯이. 어제 개의 시체가 발견됐습니다. 이 개도 가나 선장과 마찬가지로 뱀의 도구로 살해됐습니다. 탐정사에서 온 청년은 이것이 결정적인 증거라고 했습니다. 즉, 뱀이 가나 선장을 죽이고 방에서 도망해 나온 다음에 이 개를 죽인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 방에 뱀이 있었다면 그 뱀은 도망갈 수가 없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녀의 눈은 반짝이고 용서 없는 추궁의 빛을 띠고 있었다. 가나 선장을 죽인 것은 뱀이 아니라 고양입니다. 가나 선장에게는 그를 미워하고 있는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바나나가 든 나무 상자를 열어본 그 친구는 그 속에 뱀이 한 마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뱀을 죽이고 그 독을 짜냈습니다. 그는 가나 선장의 습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늘 하모니카를 분다는 것을. 이 남자는 고양이를 한 마리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양이가 하모니카 소리를 싫어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이 고양이가 하모니카를 불고 있는 가나 선장에게 덤벼들어서 핥히는 장면을 가끔 봤어요. 그래서 그는 그 고양이의 발톱에 독을 발랐어요. 그리고 나서 그 고양이를 가나 선장이 있는 방에 넣어두었죠. 그 남자는 그 다음에 무엇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쿠스와 스나이더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마라 선장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테이블 볼을 두 손으로 잡고 앉아있을 뿐이었다.
미세스 피케트는 일어나서 옷장 앞으로 가서 열쇠를 열고 문을 열었다. 키티. 그녀는 불렀다. 키티, 키티. 한 마리의 검은 고양이가 방 안으로 튀어나왔다. 마라 선장이 비틀거리며 일어나는 것과 동시에 테이블이 옆으로 기울며 쓰러지면서 그릇과 잔이 와장창 소리를 내고 박살이 났다. 마라 선장은 두 손을 위로 올리고 마치 무엇인가를 쫓는 신용을 했다. 갈라진 목소리가 그의 입에서 새어나왔다. 오, 하느님, 하느님. 미세스 피케트의 목소리가 차갑고 날카롭게 방 안에 메아리 쳤다. 마라 선장, 당신이 가나 선장을 죽인 거죠? 선장은 소름이 끼치는 듯 몸을 떨었다. 그리고 기계적으로 대답했다. 그래요. 내가 그를 죽였어요. 지금 얘기 들으셨죠, 스나이더 씨? 미세스 피케트가 말했다. 그는 증인들 앞에서 자백을 했습니다. 마라는 문 앞으로 데리고 가는 대로 따랐다. 스나이더에게 잡힌 그의 팔은 기운이 하나도 없이 축 처져 있었다. 미세스 피케트는 발길을 멈추고 방바닥에 흩어진 파편 속에서 무엇인가를 주워들었다. 그리고 일어나서 하모니카를 내밀었다. 선물을 잊어버리셨어요, 마라 선장.